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두스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시는 우리 행정학 총론에서 신제도주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 보시면 자, 신제도주의라고 돼 있죠. 앞에 신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바로 구제도주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도주의랑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제도라는 말이 붙었죠. 뭐뭐주의라고 하면 very important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도를 매우 중요시하는 이론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전체 개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개관을 보시면 일단 제가 1, 2, 3번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구제도주의, 행태주의, 신제도주의. 당연히 맨 앞에 있으니까 구제도주의고 맨 뒤에 있으니까 신제도주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행태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행태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지난 영상에서 공부했었습니다. 행태주의라고 해서. 그래서 이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사이에 행태주의가 있다는 걸 먼저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일단 구제도주의를 뒤에 있는 행태주의가 디스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신제도주의가 앞에 있는 행태주의를 또 디스합니다. 서로 뒤에서 앞으로 자꾸 까는 관계예요. 까는 관계. 이걸 먼저 알고 계시고, 일단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중시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보시면 오로지 제도만 갖고 연구하겠다. 이게 구제도주의예요. 온리 제도만 갖고 연구하겠다. 반면에 행태주의는 이 행태라는 게 결국은 빼보면 사람의 이 행동 그리고 태도,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었는데 행태라는 건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합쳐서 행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태주의는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인간을 연구한다. 그래서 제도는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이걸 거시주의라고 하는 거고, 사람은 조그맣죠. 그래서 이걸 미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주의가 제도만을 중시하면서 나왔는데 이것을 까면서 나오는 게 행태주의죠. 행태주의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사람이 중요하지 제도만 연구하면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신제도주의가 등장합니다. 신제도주의는 이제 80년대 이후에 등장했는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야, 제도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 제도와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해. 바로 이게 베스트 가장 중요한 지문이죠. 바로 제도와 인간의 상호작용이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사람이 있고 여기에 제도가 있죠. 이게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얘를 거시주의와 미시주의가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거미라고 하는 거예요. 거미.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구제도주의의 이 성격을 보시면,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하나의 독립변수라고 봐요. 제도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도가 독립변수라면 행태주의는 제도를 연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독립변수성을 부정합니다. 근데 신제도주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모두 인정을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이 제도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럼 제도 입장에서는 종속변수가 되겠죠. 반대로 제도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독립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신제도주의에서는 거시주의와 미시주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래서 이게 거미독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제도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다 포괄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자, 신제도주의라고 했습니다.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디스한다고 했었죠. 자, 신제도주의라고 했는데 기존의 행태주의가 시대별로 정책의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게 주목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디스한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구제도주의, 신제도주의 사이에 행태주의를 넣고 어떻게 해라? 까라, 디스. 이걸 먼저 기본 틀로 알고 계시고,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옛날 제도주의는 닉네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적, 제도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과 제도를 연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제도주의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 구제도주의와 법적, 제도적 접근이 똑같은 말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법적, 제도적 접근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 한국사 공부 다 하시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중앙제도를 공부한다. 조선시대 때 중앙제도를 공부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요? 전부 다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 밑에 육조가 있고, 육조 밑에 2호 예병 현공이 있고, 이런 거 전부 다 외우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 게 법적, 제도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공식적인 법령과 기구를 조사한다. 그렇죠? 조선시대 때 중앙제도로서 의정부와 육조, 이런 공식적인 제도를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제도주의는 이런 공식적인 건 당연히 하는데 그거 외에도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제약하는 비공식적인 규범도 같이 연구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적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 유행이라는 것도 있죠. 시대에 따르는 유행도 있고, 뭐 관습도 있고, 뭐 문화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구제도주의가 공식만 따진다면 뒤에 있는 신제도주의는 공식뿐만이 아니라 비공식까지도 다 포함한다라는 거고, 아까 위에서 봤듯이 독립변수냐 아니면 독립과 종속이 모두 포함되느냐 이거고.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생소한 게 나오는데, 자, 제도의 형성과 관련해서 제도는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제도와 행위자, 사람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 이건 아까 앞에서 그림으로 봤었죠. 사람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제도가 이렇게 있을 때 서로 간에 주고받는다.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이거는 신제도주의니까 어려울 거 없고, 여기 구제도주의에서 이 외생적 요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지구 밖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외가 바깥에있잖아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구라고 쳐볼게요. 그럼 지구 아니죠. 여기 바깥이 지구 바깥이죠. 지구 바깥을 우리는 외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바깥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조선시대 중앙제도가 왜 생겼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조선시대 중앙제도는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만 하겠다. 이게 구제도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에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죠. 연구해 보시면 공식적인 제도, 조선시대 중앙제도를 우리는 단순하게 기술하고 서술해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의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육조는 어떤 일을 하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글쓰기밖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의 변화 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정태적 연구라는 거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의정부는 어땠고 육조는 어땠고 쓰고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태적 연구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신제도주의는 사람과 제도 간의 영향력을 다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행위나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이 포인트가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설명. 앞에는 서술한다고. 구제도주의는 그냥 종이에다가 내용을 쓰기에 바쁘다면,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고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PPT 발표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제도의 변화 과정을 고려하는 동태적인 연구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 현상을 골고루 들여다본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딱 느낌을 봤을 때 딱 봐도 신제도주의는 기존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더 좋은 느낌이 들죠. 구제도주의가 뭔가 좁은 느낌이라면 신제도주의는 되게 큰 넓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느낌을 잡으시고,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 종속변수일 수도 있다. 그거 정확하게 맞는 거죠.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법적 제도적 접근. 이거 법적 제도적 접근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빨리 이거는 구제도주의구나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자, 구제도주의는 연구가 지나치게 기술적, 그 종이에 쓰는 기술적, 서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정태적이라는 비판에 받는다. 맞는 질문이고, 자,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도 포함한다고 정확하게 맞는 거죠. 자, 신제도주의는 법률, 규칙 등을 제대로 간주한다. 맞죠? 하지만 비공식적인 제도, 규범은 제대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거는 신제도주의가 아니라 구제도주의라고 해야 맞겠네요. 틀렸고,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개인의 선호는 제도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제도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서 변화할 수도 있다. 그쵸?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있고 제도가 있을 때 사람에 의해서 제도가 영향을 받고 반대로 제도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의 선호는 제도에 의해서 제약이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선호,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선호는 공무원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 공무원 시험 제도가 개인들 간의 사고작용의 결과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다. 그렇죠? 공무원 인기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응시를 안 하니까 공무원 제도가 또 더 좋게 바뀔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신제도주의입니다. 마지막,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바로 틀렸죠. 공통점이 아니죠. 이건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로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비교를 본 거예요. 자, 올라가서 이번에는 행태주의와 신제도주의를 비교해 봅니다. 행태주의에서 행태라는 건 사람의 행동과 태도였죠. 자, 그래서 행태주의가 있고 여기는 신제도주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행태주의 공부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행태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설문조사라고 했었죠.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빨리 행태주의 강의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행태주의는 제가 설문조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문해서 물어보는 거죠. 회사원들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보다 월급을 50% 올려주면
이 회사를 계속 다니실 거예요? 아니면 퇴사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50%나 올려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퇴사하지 않고 열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대요. 한 90% 이상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개인의 행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전부 다 설문조사를 다 했어요. 이렇게 퇴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 우리 집단의 90%의 행태가 나오겠죠. 이 집단 행태라는 게 아까 바로 설문조사한 90%를 말하죠. 이 90%가 뭐였어요? 돈을 많이 주면 열일을 하겠다 이거였죠. 이게 바로 조직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태주의에서의 제도는 개인의 행동과 태도를 단순하게 합쳐놓은 거, 바로 이 90%가 제도라고 본다라면 신제도주의는 단순한 합,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단순한 합을 넘어서는 그 이상이다라고 보는 거고, 자, 행태를 보시면 행태주의는 제도가 인간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제도의 독립 변수성을 부정한다면 신제도주의는 당연히 제도가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제도는 독립 변수성이 있다라는 거 뭐 어렵지 않고, 아까 위에서 봤듯이 정태적인 연구냐 동태적인 연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과 태도니까 미시주의, 반대로 신제도주의는 거시와 미시를 합쳤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 제도와 인간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여기서 다른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 바로 이거 개념을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죠. 개인과 개인 행동이 다 합쳐진 집단 행태를 단순한 합을 제도로 보는 게 행태주의다. 반대로 그 이상으로 보는 게 신제도주의다. 어렵지 않죠? 자, 기출문제 보시면, 자,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행태주의와 제도주의는 같다? 아니, 틀렸죠. 행태주의는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지 않아요. 왜? 이건 그냥 설문조사하는 거거든요. 단순 설문조사에서 90%는 이렇대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화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고요.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와는 다르게 제도를 사람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본다. 맞죠? 신제도주의는 원자화된 개인, 원자는 완전 조그만 거죠. 완전 조그마된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죠. 행태주의는 그냥 개인만 놓고 본다면 신제도주의는 거대한 제도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을 본다라는 거죠. 자,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와 행위의 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거 나오면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행태주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돈을 많이 주면 저는 퇴사하지 않고 열일할게요. 이거였죠. 여기 보시면 돈을 많이 준다. 이게 원인이고, 그럼 열일한다가 결과죠. 그래서 개인의 선호, 돈을 좋아하는 선호와 나의 결과, 열심히 일하는 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 이게 바로 행태주의예요. 이게 행태주의를 말하는 거고, 이 행태주의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를 디스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런 지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시험장에서 OX 판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제도주의는 행위 주체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한다. 아니죠. 이런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도 보면 제도 설계와 변화보다는 제도의 안정성 차원의 아니죠. 변화와 안정 둘 다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고. 자, 여기는 이번에 저희는 두 번째로 봤던 게 바로 행태주의와 신제도주의를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그럼 신제도주의는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3대 유파라고 해서 신제도주의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엄청나게 길게 돼 있죠.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 여러분이 다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핵심만을 갖고 왔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내용에다가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전 이렇게 외우거든요. 책마다 순서가 다른데 전 이렇게 외워요. 역사의 합. 자, 역사를 합쳐봅시다. 역사의 합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그리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역사 합. 항상 이 순서로 공부하는 게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면 역사적 제도주의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사 합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유래를 보시면 역사라는 거 우리 조선시대 때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조선시대 공부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중에서 정치를 제일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유래가 정치학이라고 하는 거고 사회학이니까 당연히 사회학이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수많은 조직들이 함께하고 있죠. 우리 사회에
수많은 조직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사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학, 조직학 다 똑같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선택한다. 여러분 물건 사러 갈 때, 핸드폰 살 때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서 이게 얼마고 저게 얼마고 이래서 아이폰이 제일 좋네?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게 우리 경제학적인 마인드죠. 그래서 경제학, 공공선택론 이런 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예요. 그래서 사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우리가 공공선택론에서 다 공부했던 애들입니다. 자, 제도를 보시면 당연히 얘네들 1, 2, 3번 모두 다 신제도주의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인 제도를 다 중요시해요. 다만 이 1, 2, 3번 중에서 어떤 걸 조금 더 강조하냐라는 건데 1번 역사적 제도주의는 당연히 공식적인 측면을 중시합니다. 왜? 역사에서 배우는 조선시대 중앙제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니까 공식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도 경제학이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측면을 중시해요. 근데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비공식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비공식적인 측면을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나오면 그냥 이거 여러분들 그냥 유행이라고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유행. 자, 그 다음에 선호 형성과 관련해서 선호. 자, 역사적 제도주의든 사회학적 제도주의든 사람의 선호는 내생적이다. 내생이란 말은 지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지구 안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내에서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 내에서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변화한다라는 거죠. 여기도 변화한다라는 거. 여러분도 생각해보시면 어릴 때는 꿈이 대통령이었죠. 근데 점점 크면서 꿈이 바뀌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호가 내생적이라서 그래요. 우리 지구 안에서 살면서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경제학은 딱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렇다라고 딱 전제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생적이라고요. 외생적이라는 게 뭐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 바깥이 외생적이죠. 지구 바깥의 우주에서부터 이미 다 결정이 됐다, 고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이미 형성이 돼 있다, 지구 밖에서. 그래서 얘는 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딱 깔고 가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생은 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어릴 때 대통령이었다가 이제 꿈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외생적이다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방법론을 보시면, 자, 귀납적이라는 건 개별 사례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귀납적이다, 사례 연구다, 귀납적이다, 경험적인 연구다. 그리고 제도라는 큰 틀을 연구하기 때문에 전체주의라는 거. 이거 외울 거 없습니다. 근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경제학이라고 했죠. 경제학은 항상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연역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학은 개인을 연구하기 때문에 개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암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 딱 하나 기억하실 게,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우리 유행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어떤 유행이 생겼을 때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래서 이거는 제도를 비공식적인 측면을 조금 더 중시하고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 신제도주의는 이론의 배경을 달리하는 역사, 합리, 사회학적 제도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 맞죠? 그 다음에 신제도주의는 접근 방법의 범위가 넓고 경계는 느슨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개별적 특성이 서로 다른 이론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복잡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합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이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만을 봤고요. 이제 이 핵심이 제대로 됐다라는 전제하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들어갈 거예요. 자, 2번. 자, 개별 이론 정리라고 돼 있죠. 이거 심화 파트입니다. 자, 먼저 1번. 역사적 제도주의부터 보겠습니다. 역사적 제도주의. 자, 역사적 제도주의 공부하실 때는요, 그냥 조선시대 여러분, 이 비변사 하나 기억해 주세요. 비변사. 여러분, 비변사 다 아시죠? 보면 비변사가 처음에는 임시기구로, 이렇게 써볼게요. 처음에는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가 상설화가 되었고 국가 최고기구가 되었고,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폐지시켜버렸죠. 이렇게 역사의 발전 과정을 거쳤죠, 비변사는. 그래서 이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으로서 제도가 사라지고 또 다른 제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 비변사 혁파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의정부랑 삼군부를 부활시켰었죠. 이런 게 역사적 제도주의예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변사라는 제도가 형성되는 역사적인 과정. 그쵸? 이게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제도의 지속성을 중시한다. 비변사라는 제도가 지속되는 것을 중시한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국가 간의 제도의 상위성,
자, 우리 비변사라는 제도가 조선에 있었지만 다른 나라라고 뭐 비변사 같은 게 없었겠어요? 왜 비변사는 변방을 수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간의 비변사라는 제도의 차이점, 또 국가 내에서는 제도의 지속성, 비변사라는 제도가 지속된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역사적 제도주의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제도를 공부하실 때 뭐 역사, 합리, 사회, 제도주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제일 먼저 형성이 되고 지속이 되고 마지막으로 변화한다. 이 1, 2, 3번의 과정을 다 공부할 겁니다. 자, 형성부터 보시면 자, 비변사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우연적으로 일어난다. 다 공부하셨으니까 우리 비변사가 처음 만들어지는 계기가 뭐예요? 바로 삼포외란이죠. 삼포에 쪽발이가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삼포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 때문에 만들어지고 또 이 비변사가 만들어질 때 이 제도적으로 맥락, 제도적으로 배열, 이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 제도적 맥락이 뭐예요?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할 텐데 봐보세요. 이 비변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 조선 안에서 새로운 기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이 비변사라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질 때 수많은 환경적인 영향을 줬겠죠. 바로 비변사가 만들어질 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이런 게 제도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변사라는 제도가 들어올 때 이 환경적인 수많은 맥락, 배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삼포외란이 터졌다고 해서 비변사가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고 비변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적인 맥락이 갖춰져야지 그래야지 제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초문제 보시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쵸? 비변사라는 제도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적인 맥락이 되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학적 제도주의라고 했는데 다양한 요인이 뭐예요? 제가 원 주변을 뺑글뺑글 돌고 있는 화살표죠.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인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이건 역사적 제도주의죠. 왜 비변사를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비변사가 지속된다. 자, 한번 만들어진 비변사라는 제도는 스스로 자기 강화성, 스스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제도가 힘을 갖고 쫙쫙 뻗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변사라는 제도가 경로 의존성을 띠면서 지속한다. 그래도 비변사가 조선 후기에 국가 최고 기구가 되잖아요. 조선 후기 최고 기구가 되잖아요. 비변사가. 이게 경로 의존성을 띠면서 지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비변사라는 제도가 형성이 되면 안정성과 경로 의존성을 갖는다. 맞죠?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비변사라는 제도는 경로 의존성과 관성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절히 그쵸?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관성적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환경이 조선 후기에 바뀌고 있는데도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대응을 적절하게 못하니까 누가 등장했어요? 바로 대원군 아저씨가 등장해가지고 비변사 혁파해버린 거죠. 이거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비변사가 변화한 거는 바로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죠. 바로 혁명이나 쿠데타 같은 것들. 바로 이게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죠. 바로 흥선대원군이 등장해서 개혁정치하면서 비변사 폐지. 그게 바로 단절되었다, 결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변사 제도가 쭉 가다가 끊어져 버렸다. 이걸 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졌다. 원래 기존의 비변사라는 균형이 있었는데 이게 흐름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삼군부와 의정부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는 비변사로 다 설명이 됩니다. 비변사가 쭉 잘 나가다가 갑자기 큰 쇼크를 먹으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다른 제도가 만들어진다. 이게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 자,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 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그래서 특정 제도, 비변사라는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아니죠. 얼마든지 비변사는 파괴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는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안정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그쵸? 대원군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안정적이었죠. 그러다가 외부의 충격을 겪으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경로에서 다시 균형을 잡는 단절적 균형을 보인다. 정확하게 맞는 질문이죠. 이거 비변사로 읽으니까 다 풀리지 않나요, 여러분?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주요 특징으로 가보면 자, 상대적으로 공식, 비공식을 다 중요시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제도를 중시한다. 왜? 비변사. 그리고 선호는 살아가면서 늘 바뀐다.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내생적. 그 다음에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 사실 이거 잘 안 나오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비변사로 설명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있으면 우리 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죠? 다원주의가 뭐예요? 정부는 하나의 심판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부는 가운데서 중립적인 심판만 본다라는 건데 이 역사적 제도주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파이팅 있게 뭔가를 해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영역이라는 게 바로 정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율성이란 말은 상대적 자율성, 우리 자율이 있다라는 건 간섭을 안 받는 거죠. 정부가 간섭을 안 받고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정부의 상대적 자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비변사 누가 만들었어요? 정부가 만들었죠. 바로 정부의 힘이 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된 제도가 형성된다. 그렇죠? 권력관계가 불균형하다. 이게 뭐예요? 비변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 여기 왕도 있고 여기 신하도 있고 그랬을 때 누가 힘이 세요? 당연히 왕의 힘이 세고 신하의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권력관계가 불균등하죠. 그래서 힘이 센 왕이 비변사 도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되면서 제도가 만들어진다. 자,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이 비변사 제도는 지속성과 경로 우전성을 가지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그렇죠. 비변사가 폐해가 많았었잖아요. 조선 후기에 수많은 폐해가 있었죠. 그리고 집단 간의 권력을 불균등하게 배분하기도 한다.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고. 자,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연구 방법 보시면 자, 거시주의라고 돼 있죠. 아까 전에 봤었습니다. 거시주의, 전체주의. 그 다음에 밑에 귀납적 분석도 봤었고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우리 종단면적 분석부터 볼까요? 종단면적이라는 건 시간에 따른 분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리 아까 비변사라는 제도가 쭉 흘러가는 과정 그리고 끊어지는 과정 이게 전부 다 시간 순서죠. 이런 것들을 종단면적 분석이라고 해요. 시간과 관련된 분석. 이 종단면적 분석에 반대되는 게 이 횡단면적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횡단면적 분석은 이 공간과 관련된 분석이에요. 이게 시간적으로 흘러가듯이 하는 게 종단면적이라면 이 횡단면적은 공간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오후 5시다라고 하면 오후 5시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분석 이런 게 횡단면적 분석이고요. 어쨌든 역사적 우리 제도주의는 종단면적으로 시간적인 분석이다. 여러분 하나 그냥 단어로 외우세요. 역사의 종을 두드려라. 역사의 종을 울려라. 역사의 종, 땡, 역사의 종을 울려라. 그때 역사적 제도주의는 종단면적 분석이다.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중범위 이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이론이 100% 어떤 것이든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역사적 제도주의는 일반 이론은 아닙니다. 왜? 비변사라는 제도가 모든 나라에 다 들여맞을 수는 없죠. 비변사라는 제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중간 정도의 범위라고 해서 중범위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역사적 제도주의가 일반 이론이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하시면 돼요. 비변사가 모든 나라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제도주의는 분석 추진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아니고 전체주의였죠. 역사라는 거대한 큰 사이즈입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전체주의 입장을 취하며 주로 나왔죠.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한다. 그렇죠. 중범위 수준. 일반 이론이 아닙니다. 중범위 수준이에요.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조금 더 어렵게 바꾼 게 이 말인데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중범위적 제도 변수. 이 말이 중범위 수준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 행위자들의 행동과 그 결과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초점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중범위적 수준에서 분석한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거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유용성과 한계. 유용성과 한계는 기출이 없잖아요.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보시면 보편성이 결여됐다. 보편성이 없다라는 말은 100%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이론이 아닌 중범위 이론에 불과하다. 이게 한계라는 거고 유용성은 제도의 비변사라는 제도에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원래 비변사는 변방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조선 후기에 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국가 최고기구가 되었죠. 그래서 제도의 이상과 실제 간의 괴리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 간의, 나라 간의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비변사라는 제도가 조선에서의 적용되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는 것 이런 차이점, 특수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적 제도주의 봤고요. 자, 역사적 제도주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비변사를 갖고 공부하면 다 풀린다. 기출지문도 비변사로 읽으면 다 풀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가볼게요. 자,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유행을 생각해라. 유행. 사회학적 제도주의. 그래서 보시면 전통, 관습, 문화, 유행 등을 모두 제도로 본다. 그래서 제도를 가장 넓게 본다라는 거죠. 아까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이 중에서도 제도를 가장 넓게 본대요. 왜? 이런 전통, 관습, 문화, 유행 이런 것까지도 다 제도로 보니까.
그래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아니죠. 문화도 제도로 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제도가 형성되고 지속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보면 사회적 정당성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사회적 제도주의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공당기가 있고 여기 메가 공무원이 있고 여기에 해커스가 있다고 쳐볼게요. 학원이 이렇게 공무원 학원이 3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만약에 공단기에서 처음으로 프리패스를 시행을 했어요. 근데 메가는 안 하고 있고 해커스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야, 적은 돈으로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푸페가 있는 공단기로 가자 하고 공단기로 다 몰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메가랑 해커스는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메가 프리패스 따라가자. 이게 닮아가는 거죠. 이걸 바로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패스 하는 게 합리적이라서, 효율적이라서, 그리고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그런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학원이 프리패스라는 제도를 도입한 건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수험생들에게 정당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학원이 프리패스를 하는 동형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동형화라는 건 닮는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형화 이렇게 same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동형화는 모두 다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도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프리패스라는 제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제가 읽을 때 제도를 푸페라고 읽어볼게요, 한번. 자,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 프리패스라는 제도가 똑같이 닮아가고 똑같이 생기는 것은 특정 조직이 바로 메가 공무원이 해커스가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 공단기를 담는 것을 말한다. 정확하게 봤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서 프리패스를 도입하는 게 학원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정당성 때문에, 그렇죠, 공무원 시장에서 수험생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닮아가는 거에 종류가 뭐가 있냐라고 해서 3가지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패스 제도가 지속하는 건 어떻게 한다? 사회적 정당성이 계속 인정이 되면 지속할 수 있대요. 많은 수험생들이 프리패스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이 제도는 지속이 됩니다. 그다음 언제 변화가 된다? 사회적 정당성이 상실되었을 때. 그럴 때 변화가 된대요. 뭐 푸페 제도가 이 정당성이 상실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적 정당성이 상실되면 변화한다라는 거.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요. 사회적 정당성과 동형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위에서 동형화의 종류 보기로 했었죠. 이 동형화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강모규라고 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강압적으로 똑같아진다, 모방적으로 똑같아진다, 규범적으로 똑같아진다. 자, 강압적이라는 건 정부가 규제를 한다든지 압력을 가해서 따라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라. 자, 회사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세요. 법으로 딱 만든다면 이게 강압적인 거죠. 또 다른 조직의 성공 사례를 모방한다. 이게 벤치마킹이죠. 이런 게 모방적 동형화고, 마지막으로 규범적이라는 건 바람직한 거죠.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받아들인다. 자, 전문가들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전문가들이 해주는 컨설팅을 믿고 따라간다. 이게 규범적 동형화입니다. 그래서 강모규라고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주요 특징으로 오시면, 자,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제도를 중시한다. 왜? 사회적으로 정당성에 따라서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 간습, 문화, 유행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도로 본다라는 거죠. 아까 선호는 내생적이다.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고.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말 나오는데 다음 거부터 볼게요. 자, 적절성의 논리라고 돼 있죠. 결과성의 논리가 아니다. 자, 프리패스를 도입하는 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공무원 시장에서 수험생들에게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성의 논리가 아니라 적절성의 논리다. 적절한지에 따라서 제도가 도입되고 지속된다. 프리패스가 도입되고 지속된 것은 공무원 시장 내에서 이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제도적 환경과 배태성 강조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배태성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 환경이란 말은 다 알고 있는데, 자, 프리패스라는 이 공무원 시장의 환경 이건 알겠는데 배태성이 뭐냐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의 행위는 자율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서 모든 학원, 이 공단기가 프리패스를 하고 다른 학원도 프리패스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라는 거죠. 내가 프리패스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학원이 다 프리패스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이런 걸 배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태성은 쉽게 생각해서 그냥 따라간다. 그래서 same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간다, same.
그래서 배태성은 내가 너를 따라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학원 원장, 해커스, 메가 공무원의 학원의 원장님은 프리패스라는 제도에 종속되어 있는 피동적 존재에 불과하다. 내가 다른 걸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원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는 결과성의 논리, 앞뒤가 바뀌었죠. 결과가 좋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절성의 논리로 가는 겁니다. 자, 배태성, 따라간다라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앞뒤가 바뀌었죠. 경제적 이익, 돈 때문이 아니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회에서 사람들과 섞여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배태성 개념을 사용한다. 맞는 지문이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변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메가 공무원의 사장님은 피동적인 존재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고 제도에 종속될 뿐이다. 이 말 약간 좀 어렵지 않나요? 뭔가 아리송할 수도 있는데 이런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을 피동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종속될 뿐이라는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조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구 방법 보시면 당연히 거시주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횡단면적이라는 게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공단기와 해커스, 공단기와 메가 공무원 이런 식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횡단면적 연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귀납적인 분석 하나하나 사례를 연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도의 일반성, 아까 우리 역사적 제도주의가 특수성이었다면 이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일반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인지를 강조하는 현상학적 접근이다. 우리 인지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 현상학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만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소마 두 스푼이 이렇게 있는데 소마 두 스푼을 아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에 소마가 있는 거고 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에 소마는 없는 거죠. 그렇게 각자 개인의 인지에 따라서 세상이 보이고 안 보인다. 이런 걸 우리 현상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사회학적 제도주의도 이렇게 현상학적 접근과 관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횡단면적이라는 거 하나 외워보겠습니다. 아까 역사의 종을 울려라 이렇게 외웠죠. 이건 사회학적 제도주의죠. 사회횡 이렇게 외워지겠죠? 사회횡 이렇게. 자, 횡단면적 뜨면 역사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주의입니다. 사회횡 이렇게. 그리고 다른 국가나 다른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한 제도, 어떻게 공단기와 해커스, 메가 공무원, 다른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하게 프리패스가 도입이 되는지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유용성과 한계. 유용성은 국가 간 제도의 유사성을 설명한다. 그렇죠? 국가 간이라고 했지만 학원 간에도 제도의 유사성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리패스라는 제도가 형성되고 확산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의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이론적 기초는 결여되어 있다. 왜? 개인은 피동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개인은 철저하게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자, 마지막으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가 경제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제학. 이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자, 각종 제도적 제약 조건 하에서 개인은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뭐 살 때, 핸드폰 살 때도 하나하나 유튜브 보면서 다 찾아보고 가장 저렴한 쿠팡에서 사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로서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딜레마, 우리 공유지의 비극 같은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이 제도가 합리적인 행위자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제약한다. 왜? 사람이 이렇게 있고 제도가 있을 때 사람도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제도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제도가 사람에게 제약한다라는 말은 영향을 미친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회 현상을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합쳐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그렇죠?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회 현상은 합리적인 선택이 합쳐진 것이다 써 있잖아요. 합리적 선택의 합이다라고 돼 있죠. 맞는 지문이고, 자, 사회학적 제도주의라고 했는데 사회적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게임의 규칙, 이거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죠. 그래서 게임의 규칙 나오면 다 끝나는 거죠, 뭐. 자, 주요 이론으로 공공선택론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유지의 비극, 주인 대리인 이론, 집단행동의 딜레마, 뭐 거래비용 경제학 이런 것들이 다
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들어가는 거죠. 뭐 저는 이거 그냥 외울 때 이렇게 외우거든요. 공주님 집으로 꼬꼬꼬, 공주님 집으로 꼬꼬꼬 이렇게 외우는데 이거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형성되는데 거래비용 이론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맞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계열에는 거래비용 이론, 공공선택론, 공유제 이론 등이 있다. 다 맞죠? 경제학과 관련되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성되고 지속되고 변화한다라는 거 보시면, 자, 합리적 선택 제도라는 건 개인이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면 제도가 만들어진다. 우리 공유제의 비극 아시죠? 여기에 풀이 이렇게 나는데 어떤 A라는 애, 자, A라는 애도 맨날 와서 풀 뜯고 B라는 애도 맨날 와서 풀 뜯고 C라는 애도 맨날 와서 풀 뜯으니까 이 공유지에 풀이 하나도 남지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너는 월요일이랑 화요일 날만 뜯고, 너는 수요일이랑 목요일 날만 뜯고, 너는 금요일이랑 토요일 날만 뜯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풀이 자라도록 놔두자. 이런 게 제도죠. 그래서 이런 개인들이 합리적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풀 뜯는 날, 일요일 날은 쉬자라고 제도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는 인간의 행위를 제약한다. 그렇죠. 일요일 날은 풀 뜯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제도적 제약이라고 하는 거고, 또 반대로는 하나의 유인구조. 일요일 날 풀 뜯으면 안 되지만 내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풀 뜯어도 되지. 이렇게 유인구조로서 게임의 규칙으로서 작용한다라는 거고. 자, 이 제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게임의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벌 받으면 되는 거죠. 일요일 날 몰래 와서 풀 뜯다가 걸리면 아웃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개인이 다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대요. 이때 하는 방식이 경제학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이죠. 돈이 얼마나 들고 편익은 얼마고, 이래서 편익이 더 크면 제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전략적인 의도가 제도의 변화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정확하게 맞죠? 자, 주요 특징 보시면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제도를 중시한다. 그리고 아까 경제학이니까 외생적 선호,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개인들 간의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상호작용으로서 형성된 제도, 이걸 균형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균형 상태에서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자, 합리적 선택 이론은 행위자들의 선호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아니죠. 선호는 이미 우주 밖에, 지구 밖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걸 우리는 외생적 선호라고 하죠. 지구 바깥에서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이 합리적이고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한다. 아니죠. 선호는 안 바뀝니다. 자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선호가 바뀐다라고 틀리게 내는데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자, 미시주의죠. 경제학이니까 미시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리고 연역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사례 중심의 귀납적 연구 방법 아니죠. 사례 중심의 귀납적이 아니라 이건 연역적이죠. 왜? 경제학이니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다라고 가정을 깔고 갑니다. 자, 방법론적 전체주의가 아니죠. 개체주의죠. 왜? 경제학이니까. 뭐 유용성과 한계, 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계에 보시면 권력관계와 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우리 권력관계라는 건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잘 알 수 있겠죠. 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권력관계를 알 수 있고, 자, 문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학적 제도주의,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광범위하게 문화도 제도로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주요 기출문제 보시면, 자,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라는 것은 법률과 규범을 포함하나 관습은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죠. 관습도 포함하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 의존성을 따른다고 보나 지속성과 무관, 아니죠. 비변사가 계속 지속했었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적성의 논리보다 결과성, 아니죠. 결과성이 아니라 적절성의 논리였죠. 틀렸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 그렇죠.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에 제약을 한다. 맞는 지문. 정답은 4번. 자, 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와 동일하게 합리적 행동 모형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우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사람이고, 결국 사람은 미시주의죠. 그래서 합리적 행동 모형이라는 걸 우리는 그냥 행태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제도주의, 구제주의 전부 다 행태주의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 별로 사실 맞는 지문이긴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군문이잖아요. 2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 의존성을 가지며 현재 정책 선택을 제약한다고 본다. 맞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서, 아니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전체주의였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택 결과에 대해서 연역적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경제학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마지막 3번. 옳지 않은 것은 사회학적 제도주의입니다.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회 내에서, 사회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타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맞죠?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나 조직 관리 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규범적 동용하다? 아니죠.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개인이 선택하는 거는 이거는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게 2번이 정답이죠.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오염 방지 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강압적 동용하다. 그렇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강압적 맞죠. 정부의 제도 개혁에서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해서 벤치마킹한다. 이게 모방적 동용화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제도주의 공부했는데요. 양 진짜 길었죠. 근데 신제도주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공부해 주시고 복습도 열심히 해주시고 모르는 영상 있으시면 계속 돌려보시면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